그때 대법원이 굉장히 인상적인 판결을 하는데 사회적 탄소 비용에 대한 범위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맞다. 맞는데 최소한 0은 아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반영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와요. 되게 철학적이네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로에너지 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렸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세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버스 내려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걸어오는데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던데 가을 하니까 저에겐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전설의 대사가 등장을 하죠. 원빈이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빈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주인공 송혜교의 마음을 막 돈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할 사회적 탄소 비용이라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이산화탄소라는 거를 어떻게든 돈으로라도 잡아서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 그 넥스트의 김은성 부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은성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풀매를 하고 오시면 이건 좀 반칙 아닙니까? 아,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은성님은 저보다 이제 좀 어리신데 가을 동화 아세요? 아, 그럼요. 알죠. 너무 유명한 대사라서 네. 잊혀지지 않는 그 잘생긴 얼굴과 함께 네. 잊혀지지 않는 대사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보진 않았어요. 네. 오늘 사회적 탄소 비용이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잖아요. 어렴풋하게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사실 진짜 뭐 이건 진짜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비용 뭐 이런 딱지를 한번 딱 붙여보자. 이거 얼마인지 뭐 이런 이야기 일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저희 정세록 연구원이랑 CCFD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도 아마 처음 질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비슷한 제도가 우리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이미 있는데 뭐 또 이런 사회적 탄소 비용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또 왜 등장한 건지 이걸 좀 알아야 이 사회적 탄소 비용이 뭔지를 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왜 이게 굳이 등장을 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탄소 비용이라는 것도 이산화탄소에 어떤 가격표를 붙이겠다라는 개념인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배출권 가격 쓰면 되지 이게 왜 또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배출권의 가격이라는 것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각 기업들이 그 본인에게 허용된 그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 감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네. 이 옵션 중에서 보다 저렴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산화탄소 발생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외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누구도 기후변화 발생해라 라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누적되면서 이제 온실 효과를 내고 그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하는 건데 배출권 거래제에서 생성되는 이 배출권 가격은 이런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회적 탄소 비용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감축사는 진짜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배출권을 사서 줄였다 치자 하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고 근데 배출권 거래제는 그냥 배출권이라는 걸 놓고서 기업들이 이제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실제로 뭐 온실가스로 인해서 무슨 사회적으로 뭐가 뭐 무슨 홍수가 나서 어떻게 돼 이런 비용까지는 반영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적 탄소 비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 비용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냐,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도입하거나 규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재정을 지출할 때 이런 정부가 내린 의사결정이 과연 어떤 비용과 편익을 가져오느냐를 분석을 해서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 해야 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할 때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이 배출로 인한 어떤 외부 효과, 이런 사회적인 사회 전체가 겪어야 하는 감내해야 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이 배출권 가격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비용 편익이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어떤 피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면 뭐 어디에 공항을 놓기로 한다라고 했을 때
공항에 이용객이 얼마가 올 거고 그래서 부가 얼마 창출이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근데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탄소 배출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네. 비용으로 반영을 해보자 네. 뭐 이런 이제 네. 컨셉이라는 거죠. 그럼 피해를 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요? 피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네.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자연재해도 진짜 오만 다양한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 탄소 비용을 산정하는데 고려되는 여러 가지 피해 중에 뭐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한다든지 뭐 인류의 건강에 위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자산의 손해는 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 이런 것도 다 피해 비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 또는 시장에서 최소한이라도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사실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 이런 부분은 참 네,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뭐 여러 사냥이 터전을 잃었다. 이거 어떻게 환산하냐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측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보다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정량화를 해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피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피해가 누구에게 어떤 자산과 시설에 얼마나 노출되고 빈도가 얼만큼이고 강도가 얼만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제방을 쌓는다든지 뭐 이런 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들 그리고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 됩니다. 약간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제가 아는 건 이제 저한테는 RPCC 보고서가 그나마 좀 익숙한데 거기에 보면은 시나리오가 베이스잖아요. 항상 거기는 뭐 네. 최악부터 가장 이상적인 것 보통 5가지 이렇게 시나리오 나누는데 그럼 그것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 단위에 대한 모든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한 번 배출되면 뭐 수십 년 이상 이제 머물면서 계속 이제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하려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좀 시나리오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이제 왜 등장을 했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 10분 됐나요? 근데 너무 많은 정보를 막 주입을 해서 조금 이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은성님의 어떤 지적 수준에 맞춰서 저는 이제 격조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찾아봤더니, 전 되게 약간 당황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SCC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요거 처음 꺼낸 게 레이건 정부 때였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금 미국 정치 이런 구도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게 사실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사회적 탄소 비용을 추정해라 라고 한 거는 아니고 네. 이때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냐면 연방정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도입하는데 이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반드시 내라 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집권당이 어디든 간에 지금까지도 쭉 어떤 연방정부기관에서 규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비용 편익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쭉 이 보고서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2007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2가지 소송 사건이 있는데요. 둘 다 이 자동차 배출 관련된 이슈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환경보호국에 네. 소송이 제기된 사건인데 EPA. 네, EPA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리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법인 그 클린 에어 액트, 청정 대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소송이 걸리냐면 청정 대기법에 의하면 EPA 너네가 차량 배출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해라! 라는 처음에 진정으로 시작해요. 진정서를 내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난 환경단체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다시 고소를 하고 좀 재밌는 거는 여기에 12개 주정부가 같이 참여를 해요. 누구 편에서요?
원고편에서요. 아. 네, 그게 조금 놀라운 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매사추세츠 주가 좀 메인이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유사한 걸 다루면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매사추세츠 주 대 EPA 사건으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매사추세츠 대 EPA. 네. 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온실가스가 과연 청정대기법에 의한 그 오염물질이냐, 네. 대기 오염물질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 EPA가 청정대기법에 의해서 온실가스 규제를 할 권한이 실제로 있냐. 이렇게 두 개가 쟁점이었는데 당연히 EPA는 둘 다 아니라고 했고 근데 여러 가지 뭐 주장, 반박, 재반박, 뭐 상고까지 가요. 그래서 미국 EPA 되게 이상하네요. 네. 보통 다 우리가 권한 있다고 해서 조직을 불리려고 하는데. 네. 아. 네, 그래서 네. 긴 법적 공방 끝에 네. 미국 대법원이 원고에 손을 들어줍니다. 아, 맞다. EPA 니네가 네, 해. 니네가 해라라는 판결을 내리고요. 또 유사한 시기에 이뤄졌던 또 다른 소송이 이번에는 도로교통안전국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 정부 기관에 자동차 연비 규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탄소 비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연비 기준 정할 때 사회적 탄소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네. 소송이 제기가 되고 당연히 이제 부인을 하죠. 뭐라고 부인을 하냐면 너무 불확실성이 높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또 지난한 이런 공방을 거쳐서 결국은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여기에서도 원고로 승소로 끝나요. 그것도 2007년이에요. 네, 이게 판결은 뭐 2006년에 나왔는데 확정이 2007년에 된 건데 어쨌든 그때 대법원이 굉장히 인상적인 판결을 하는데 사회적 탄소 비용에 대한 범위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맞다. 네. 맞는데 최소한 0은 아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반영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와요. 되게 철학적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 두 가지 판결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된 거잖아요. 규제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 EPA라든지 뭐 그 DOE 에너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이 사회적 탄소 비용을 추정을 하게 되고 이후에 2009년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는 그 IWG라고 네. 범부처 작업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과학계, 경제계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강요들도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탄소 비용을 이제 추정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0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살짝 검색을 잘못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레이건 때 했던 거는 사회적 탄소 비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예타 같은 거 하는 네, 그런 맞아요. 거네요. 네. 그런 거 하라 이렇게 했던 거고 네. 근데 사회적 탄소 비용이 얘기가 이제 됐던 거는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오바마 정부 들어서 그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오바마 때부터 이후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때는 다 이렇게 계속 이게 뭐 있는 거예요? 가격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탄소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가 또 나뉘고 네.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 시스템을 모델링해서 거기서 나온 배출량이 기후 모듈로 들어가서 온도 상승을 예측하고 그 온도 상승이 피해 모듈로 들어가서 피해를 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미래의 비용까지 현가화한 값을 사회적 탄소 비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상 할인율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바마 때부터 계속 가격이 달라졌겠네요? 실제로 그렇고요.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던 사회적 탄소 비용이랑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산정을 하기는 했어요. 네, 산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 값이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10배?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그렇게 값이 작게 나온 것은 미국 내에서의 피해만 산정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탄소 비용을 산정할 때 글로벌한 피해를 다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의 피해만 산정을 하면 미국은 뭐 워낙에 이제 SOC가 잘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 전 지구에 비하면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그렇게 산정하면 당연히 값이 작아질 수밖에
있고, 그런데 사실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지구상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니까 미국에 있는 피해만 산정할 거야 라는 것이 조금 무리한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할인율이 중요하다. 설명 좀 해주세요. 할인율이 왜 중요한지. 할인율이 쉽게 말하면 이 현재와 미래 중에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인데요. 할인율이라는 게 높을수록 미래의 비용을 더 낮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정교하게 결국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할인율을 그래서 몇 %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현가화한 값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게 이 사회적 탄소 비용을 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사실은 그래서 문제다라고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사회적 탄소 비용을 계산할 때 할인율이 높다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크게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네네. 대충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할인율이 사실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그 형평성, 뭐 짐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라고 비판받는 지점이 이제 할인율을 만약에 높게 설정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오바마 때랑 트럼프 때랑 바이든 때 쓰는 할인율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네.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아까 IWG라는 기구를 네.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3가지 할인율에 따라서 이제 값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케이스별로. 그래서 입맛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최소한 이게 정해진 단일한 값이 아니라 네.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톤당 얼마 이게 레인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사실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IEA에서도 이걸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30년 기준으로 42달러에서 $100 수준까지 이제 변화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42달러에서 네. 100달러까지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그 사회적 탄소 비용이란 개념이 뭐고 이게 도대체 왜 등장했는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이제 그 가격이 42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막 벌어진다라는 걸 듣고서 사실 저렇게 가격이 너무 두루뭉술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 그거는 저희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